소리를 소리가 커지면 내 소리도 커지고 싸움이 커지면 내 싸움도 커집니다. 근데 상대방이 누군가 조용해지면 그 사람도 조용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팟캐스트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이제 또 금요일 한 저녁쯤이 되었네요.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한 주 동안 네. 잘 보냈습니다. 요즘 이제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 탐구 여기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한 가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만들 수 있는 영상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연구하고 저도 한번 만들어 보고 했더니 좀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 네.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애니메이션이요? 네. 간략하게 한 5초 정도 띄워보겠습니다. 도시는 춥고 비가 오는 새벽이었고 한 마리의 외로운 길고양이가 뒷골목을 돌아다녔고 털은 젖었고 발은 얼어붙었습니다. 예, 네. 이런 거지요. 네. 아유, 신기하네요. 예. 고양이랑 아이가 나오는 애니메이션인 거죠? 예. 또 하나 또 만드는 거는 처음에 첫 작품이 치타하고 달팽이 경주입니다. 그 동물 가운데서 치타가 제일 빠르죠. 예, 빠른데 그 숲속에서 치타가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자기를 따라올 자가 없다고 하면서 결국 아장아장 걸어가는 달팽이한테 슬슬 시비를 겁니다. 야, 나하고 한번 경주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달팽이가 그래 한번 해보자. 예, 턱도 없는 소리죠. 예, 근데 결국에는 그 교만이 겸손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처음이라 좀 졸작이지만 앞으로 좀 연구해 보다 보면은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주 요즘 재밌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을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댓글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후루루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늘 귀한 영상 즐겁게 시청합니다. 아빠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사랑하는 아내, 든든한 큰아들, 귀염둥이 한희준님의 제일 큰 장점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글을 읽고서 한 가지라 정말 다행이구나. 만약에 10가지를 하라고 했다면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사람들은 보면은 보편적으로 장점보다 단점을 많이 알고 있죠. 누구에 대해서 단점 뭐 10가지, 20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막상 장점을 이야기하려면은 주저하는 것 같아요. 우리 평상시 같이 살면서도 장점 보기보다는 단점을 많이 보는 그런 시야가 된 것 같고 이 세상도 장점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단점을 많이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까우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점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 아내의 장점은 이런 겁니다. 가족들에게 사랑이 굉장히 많아요. 사랑이 많은데 물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도 분명한 것은 특별히 자녀들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할 때 챙겨준다고 할까요? 챙겨서 일일이 꼼꼼하게 잘 챙겨줘요. 물론 이제 너무 챙기다 보면은 좀 이제 과유불급인 것 같이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늘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항상 챙겨주는 그런 모습이 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은 그 어머니의 손길 또 아내의 손길이 많이 그립겠죠. 그런 찬찬하게 잘 챙겨주고 또 이것저것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렇게 옆에서 챙겨주는 그 모습이 최고의 장점이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아들 장점은 무언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행동할 때 바로바로 액션 보여주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이제 식사를 할 적에 큰아들 오늘 식사비 좀 내지 그러면은 좀 처음에는 두렁두렁도 많이 팝니다. 근데 좀 지나고 나면 바로 이제 실행을 하죠. 어떻게 보면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은 그 내면에서 항상 이렇게 자기 생각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데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베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요즘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당장 이 돈을 쓰면은 이런 생각을 같이 교차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서먹서먹하고 좀 주저주저 하는데 나중에는 결국 그것을 가족들을 잘 섬기고 잘 사주기도 하고 돈을 잘 쓰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첫 모습만 보면은 뭐 저럴 수가 있는가, 또 저렇게 대답을 하는가, 이렇게 퉁명스러운가 얘기하지만 결국 보이지 않게 그 돈을 다 쓰거든요. 그런 장점이 또 있죠, 큰아들에게는. 또 작은 아들 장점은 여러 가지 이제 많은데, 물론 앞에 제 아내도 많고 큰아들도 많이 있죠. 요즘에 와서 이제 아들하고 한이주하고 유튜브를 같이 하다 보니까 새록새록 장점들이 잘 이렇게 눈에 보이죠. 그 보이는 부분 중에서 물론 이제 제 아내하고 좀 공통점일 수도 있는데, 반짝반짝 이벤트 같은 그런 깜짝 상대방을 놀래주고 기쁨을 주는 언어를 통해든지 행동을 통해든지 그런 부분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많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 장점들이 가정에 기쁨을 주고 또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에 반짝반짝 이벤트 하면서 또 웃음을 찾기도 하고, 그러면서 속 깊은 것을 또 보면서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지만은 그 깊은 속에서 나오는 그 내면의 깜짝깜짝 이벤트를 통해서 가족을 기쁘게 해주는 그 모습이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여기서 아빠의 장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제일 큰 장점. 저의 장점은, 저도 어떻게 보면은 유전자를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아내와 큰아들과 작은아들 모든 것을 다 어우러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특히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내 것이라도 나눠주고 싶은 것이 최고의, 어떻게 보면 긍휼과 사랑의 장점이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사업을 할 때 전자제품을 했었는데, 손님들이 저에게 와서 전자제품, 예를 들어서 선풍기를 하나 사가지고 가면은 가서 돈을 지불하고 가가지고 집에서 스위치를 탁 꼽았을 때, 콘센트를 꼽았을 때 선풍기가 참 잘 돌아가고, 아 내가 이 돈을 주고 이 값어치만큼 했다, 그래서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와야 되는데, 행여라도 쓰다가 며칠 안 돼서 날개가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뭐가 조임이 엉성해서 좀 이상하다든지, 그럼 물론 요즘 같으면 뭐 쿠팡이나 다른 이 쇼핑몰에다가 반품하면 바로 반품 처리가 되죠.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다 보니까 물건을 팔았는데 이 하자가 있으면 그것을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AS 뭐 서비스라 해서 본사로 보내서 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제가 돈 주고 전자제품 선풍기를 샀는데 더울 때 틀지 못하고 돈은 지불했고 2, 3일 동안, 또 길게는 일주일을 기다려야 한다면 그 불편함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래서 작은 기업은 아니지만 작은 전자제품 그릇을 영업을 했지만은 그런 불편함을 좀 마음을 바꿔서 나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했을 때 그 똑같은 선풍기를 바꿔주든지 새 거로 주든지, 아니면 날개가 고장났으면 새 선풍기에서 날개를 빼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꿔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재고가 많이 남았죠. 결국 앞으로 남는 것 같지만 뒤로 이제 적자보는 그런 위기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제가 기분이 좋거든요. 뭐 전자제품 저거 아이고 하나 저거 당장 못 쓰고 못 팔겠네, 그 마음보다 지금 사가지고 와서 좀 불편함이 있을 때 바로 해결해 주는 그 모습,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아 좋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장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최고의 장점은 공감하는, 한마디 말씀드리면 공감하는 장점이 좀 탁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가족의 장점 하나씩 다 들어봤습니다. 질문을 주신 이후루루룰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또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내릴 때 좋은 선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양자택일을 해야 될 때가 정말 많잖아요. 살다 보면은 이 A 대학을 갈지 B 대학을 갈지 아니면 사업을 할지 말지, 보통 그 큰 두 가지의 선택 중에 고민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현명하게 선택을 하시는지.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두 갈래 길이 있죠. 네. 오른쪽을 선택할 건가 왼쪽을 선택할 건가. 분명히 길을 알아서 나 이거 오른쪽 가야겠다면 뭐 선택하고 뭐 결정을 내리고
아니면 결정이 바로 내리지 못하는 그런 장애도 있다고 하잖아요. 결정 장애. 그런 것 속에서 결정하지 못한 그 상황이 있으니까 서로 사람이 힘들고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조언도 받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길에 있어서 선택에 있어서 잠 못 이룰 때도 많죠. 네. 내일 아침에 이걸 해야 되는데 밤새 잠 못 자가면서 뭘 할까 이럴까. 결국 이제 동전 양면과 같이 O 아니면 X인데 어떤 걸 분명히 선택하게 되면 두 가지 선택할 수는 없는 상태고 무언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물론 저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이 야 피로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바로 대답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뭐 대답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제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뭐 금식도 하고 그래서 그 결정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데 좀 깊은 면에 들어가 보면 그 속에도 자기 욕심들이 가득 차고 있거든요. 사실은 둘 중에 하나에서 어떤 것을 선택한다고 할 때 이미 답은 자기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몸부림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복잡하게 전에는 많이 생각했는데 요즘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선택길에서 아침에 일어납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오른쪽을 선택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와 장단점이 있고 왼쪽을 선택했을 때 얻어지는 장단점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은 오른쪽 선택해서 그 길을 서울을 가야 할 길을 못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시간이 딜레이 된다든지 그러면 결국에는 그 서울에 가야 할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비를 뚫고라도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비가 너무 많이 억수같이 쏟아지고 그럼에도 갈 수 있다면은 비를 뚫고 가지만은 그러나 그 길에서 혹시라도 가다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날씨가 좋을 때 선택해서 가는 것보다 악천후 속에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까지 힘들게 어렵게 변수까지 생기면서 생명의 의협도 느끼면서까지 그 길을 가야겠는가 했을 때 이거는 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원활하지 않다. 원활하지 않다.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인생도 흘러야지 억지로 뭐 기어 본능 가지고 뭐 고기가 물고기 물을 타오르는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살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에서 억지로 산다고 해서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상관없이 세상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이거 다 추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래서 조금 한 발 양보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상황을 보여지고 그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오른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오른쪽을 선택하고 또 왼쪽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 왼쪽을 선택한다. 그래서 억지로 이것을 꽤 맞춰서 그렇게 선택하지 않죠. 그래서 이 선택에 있어서는 최종 결론을 이야기한다면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고 되어지는 아침의 일 환경 속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뭘 아침에 어디를 가려고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저희 지인 중에 누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제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뜻밖의 원치 않은 일로 인해서 그 상갓집을 먼저 가야 되거든요. 이건 나중에 미루더라도 그랬을 때 제가 아무리 밤새 고민해서 오른쪽 선택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른 더 큰 길이 기다리고 있고 엊그저께도 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으려고 식당에 갔는데 전에 이제 분식가게 하던 그곳에 수돗물 쓰는데 온수를 쓰죠. 순간 전기 온수기 축적용 저장식으로 썼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밤새 물이 터진 게 아니고 제 아내가 주방 그쪽에 가니까 그때부터 똑똑똑똑 하더니 막 물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아침도 못 먹고 한 1시간 반 동안에 그 호스를 잘라내고 그 보일러 호스 이런 것 저런 거 다 연장 갖다가 도구 갖다가 다 쪼이고 풀고 그렇게 해서 1시간 반 동안 허비하다가 결국 이제 아내는 식사도 못하고 치과에 갔고 이런 일이 전혀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상상도 못한 일이 인해서 내일 아침에 내가 밥을 먹어야겠다 그 밥이 먹을 수 없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뭐 영화 속에 어느 한 장면처럼 무계획이 계획이다 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나태하고 무책임한 생각 같을 수도 있지만은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다. 그냥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그 환경에 나를 맡겨서 결정한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좋은 말로 하면은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하거나 혹은 신앙심이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또 한쪽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책임하거나 무계획적이거나 그리고 너무 뭔가 운명에 맡기는 운명론적인 이런 느낌으로 또 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아, 분명한 것은 뭐 운명론적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뭐 어떻게 보면 염세주의와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세상을 내가 억지로 만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주어진 그 물론 어떤 틀 속에서 움직여지는 건 아니고 제가 노력하는 건 노력하죠. 오른쪽을 선택했을 때 거기에 가려고 몸부림치며 애를 썼죠. 근데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로 제가 대전에 약속 시간이 있어요. 약속 시간이 뭐 10시에 만나기로 약속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계획을 오늘 아침에 식사하고 나서 여기서 9시 출발하면은 넉넉히 가니까 그럼 좀 일찍 해서 보통 저는 좀 일찍 가는 편이니까 8시 40분부터 출발해서 가서 보통 4, 50분이면 가는데 1시간 20분 거리 시간을 남겨두고 약속 시간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갑자기 무슨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도로가 완전히 막히고 뭐 같은 이런 상황들에서 정체되고 도저히 가지 못할 상황이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전화를 해서 그분한테 내가 분명히 10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이래서 1시간 20분 전부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 가게 됐다. 그래서 지금 도저히 이걸 치는데 무슨 앞에 무슨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이걸 치는데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도저히 오늘 약속 안 되고 뒤로 돌아서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상대방도 아마 이럴 겁니다. 그러냐? 그럼 혹시 그 비행기 떨어지지 다치진 않았냐? 안 다쳤어. 그러면 이거 몸 성하니까 괜찮다. 우리 약속은 다음에 하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맡겨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뭔가 당장 아침에 어떤 일이 생겨서 그 일 때문에 못하게 되거나 그 일을 하게 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마저 없을 때가 사실은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결정할 때는 우선 분명한 것은 그런다.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와 저것을 선택했을 때 내 마음이 가장 편안한 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마음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생각할 때 그래서 A라는 플랜을 선택했을 때와 B라는 플랜을 선택했을 때 A라는 플랜을 선택하면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B라고 선택하면 그거 할까 말할까 이렇게 자꾸 고민하게 되고 자꾸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쪽으로 생각이 마음이 편안한 쪽 그래야 그 일을 선택해야 이 마음이 편안하고 일도 잘 풀어진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왔어요. 물론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살아온 과정 중에서 선택했을 때 그렇게 그전에는 물론 이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장애 아닌 장애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요즘에는 자꾸 그 어떤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선택에 있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처음에 그 생각의 폭이 조그만 우물이었었는데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내가 그 우물 안에서 더 넓은 그 큰 우물을 더 파가지고 나중에 그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신중히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오히려 오리를 범할 수가 있고 생각은 적당히 어느 정도 해야지 그러다 보면 선택장애가 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제가 듣기에는 선택을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어떤 부분에 선택을 못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계륵이란 말이 있잖아요. 남 주기에는 아깝고 내가 먹자니 좀 아쉽고 그래가지고 그걸 계륵이라고 하는데 양쪽의 선택을 할 때 이걸 하자니 요게 걸리고 요걸 하자니 이게 걸리고 그래서 다시 이걸 했더니 요게 걸리고 요걸 했더니 다시 이게 걸리고 계속 무한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마음이 편한 쪽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선택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보통 저도 그렇지만 계속 어딜 가도 마음이 편한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못 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가면 이쪽에 하시고 아무튼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선택을 잘 하시는 편인 것 같고 대표적으로 해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집에서는 갈 적에 짜장면 먹는다고 갔는데 가서 시키는 건 짬뽕 시키잖아요. 그게 왜냐면
거기 가서 요새는 짜장면 먹고 싶다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얼큰한 짬뽕 국물이 땡길 때가 마음이 네. 속이 편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짬뽕 먹으려고 갔는데 그거 먹고 나면 저녁이 좀 매우면 부딪히고 그런가 좀 편안하게 먹기도 편안하고 쉽게 먹고 그래서 짜장면 먹자 이런 것처럼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편안하게 선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선택에 대한 부분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예. 아빠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 저에게 있어서 부족하면 다 부족하죠. 다 부족한데 한 가지로 말하면 좀 제 스스로 마음을 참고 인내하는 그 모습, 좀 분노 장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시도 때도 없이 막 분노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일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부단히 많이 참습니다. 그 속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을 만들지 않으려고 내가 양보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가 이제 그 경계에 도달하면 멘붕에 빠지게 되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죠. 그랬을 때 상대방 사람들은 계속해서 참아왔기 때문에 제가 마음씨가 참 착하고 좋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마지막 이 압축돼 가지고 딱 터져나올 그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그거를 가스를 좀 빼줘야만이 제가 스스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스를 빼죠. 그러면은 상대방은 뭐 요즘 아무 일 없이 착한 모습이 있다 갑자기 화난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죠. 왜 그런 일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 그러면 제가 얘기할 적에 아니 실은 너가 나하고 이렇게 만날 때 늘 이렇게 나에게 대해줬거든. 근데 그것도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내가 지금 과부하가 걸려서 이렇게 했던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참아야 되는데 그 참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몸도 이렇게 많이 아프고 힘들고 참는 게 한계가 부딪히죠. 그 전에 이제 많이 참았었죠. 사람은 그런 거 있죠. 마음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면 참는 것도 잘 참습니다. 근데 몸이 좀 약해지고 또 마음도 건강치 못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그런 것이 분노가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그럼에도 다 많은 것이 부족하긴 하지만 내 스스로가 어떤 분노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금방 화내는 건 아니고 참을 만큼 많이 참는데 그 강도가 세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했을 때 이제 도레미 파솔 실은 그 몸속에서 도레미는 화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파솔까지 가야 이제 화가 나는데 저는 솔까지 가도 화를 내지 않고 부단히 참죠. 근데 상대방은 그냥 솔까지 제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도레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제가 오랫동안 참다 표출하면은 바로 도레미파솔 거기 나오는 게 아니라 솔라시도 이렇게 나가요. 바로 시도로 올라가죠. 그러다 그 상대방에서는 그 별거 아닌 것까지 이렇게 화를 팍 내고 그래. 그런데 실은 제가 솔까지 이미 오랫동안 참아왔다가 나중에 이제 시도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를 참지 못한 그래도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과 나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렇게 참는 것도 인내하는 것도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더 끌어안으면 되는데 그럼 나의 마음의 포용력을 좀 더 넓게 그래서 뭐 조그만 개울물이 막 흘러가면 그 밑에 댐이 하나 있잖아요. 조그만 댐. 어렸을 때 개울물 이렇게 장마지고 물 철철철 내려오면은 그 위에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막았어요. 막고 내 친구들은 아래에서 이렇게 또 막고 그러다가 위에서 이제 막았다 물이 어느 정도 고여지면 탁 터버리면 아래 물이 샥 내려가죠. 근데 이 아래에는 그거보다 더 넓게 막으면은 위에 물도 다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런 마음의 포용력을 넓으시는 그래서 옛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 마음은 태평양보다 더 넓다. 그런데 그 경지에까지 이르려고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화가 가장 이제 화를 참지 못한다는 게 가장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저는 얼마 전에 친구랑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기질적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으로 좀 메꾸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화가 좀 적은 편이거든요. 사람마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부분이 노력으로 참 쉽지 않은데 그걸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거에 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아버지를 쭉 지켜봐 오면서 예전보다 화가 정말 많이 줄은 편이거든요. 성인이 되면서 더 그러신 것 같아요. 또 화나고 나면 또 후회하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됐는데, 항상 사람들은 화내고 나면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됐는데, 이미 그러면 참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더 참지 못하고 폭발한 것처럼 그래서 더 양을 늘릴 수 있게끔 어떤 밑에 위에 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더 큰 댐을 만드는 것처럼 마음의 큰 댐을 만드는 것이 저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가보지 못한 길을 상상해 본다면 이 이야기는 인생에 있어서 아까 위에 질문이랑 비슷한데 왼쪽 갈까 오른쪽 갈까 내가 그때 만약에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자식을 낳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뭐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뭐 여러 가지 이런 선택길들이 가장 큰 길들이잖아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를 꼽아보아서 상상을 해보면 어떠실 것 같은지. 가끔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 하죠.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엊그저께도 그런 얘기 했네요. 제 누님이 어떤 얘기 하다가 제가 이제 국가유공자 그 서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에 있을 때 질병을 얻어서 제대하고 나서부터 바로 이제 투석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해왔던 그 모습을 보면서 군에 가기 전에는 건강했었고 태권도도 했고 또 그 당시 1급 신체검사에서 1급 갑종 저희 지역에는 해안 지역이다 보니까 제 고향 지역은 다 해안 방위병으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2급도 다 방위병으로 빠졌고 심지어는 부족해서 1급 을 1급 을도 다 방위에 빠졌는데 저는 그 속에서 1급 갑종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현역으로 이렇게 선출됐고 최전방까지 이렇게 가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갔을 때는 멀쩡했고 나올 때는 만성 심부전증 투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군에서는 제가 군에서 병을 얻었다는 그런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가 없어요. 왜냐 그 당시 군에 있을 때 의가사 제대를 하면은 사회에 취직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소문들이 있어서 끝까지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아픔과 힘듦을 견디고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의 안에서 이 질병을 얻었다는 의료 기록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왜냐면 후방에 가서 뭐 치료 받은 적이 없고 피검사 그런 검진을 받지 않고 끝까지 견뎠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그 부분을 놓고 지금 서류하던 그 준비 과정 중에 제가 그런 누님하고 통화하던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내가 좀 성격이 좀 농땡이도 피고 잔깨도 부리는 그런 성격이 있다면 거기서 미련맞게 군 제전방에서 참지 말고 군의관한테 가서 나 한번 몸이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후방에 가서 그때 뭐 근무 중에 피오줌도 누고 막 그래서 혈뇨도 누고 그랬으니까 한번 후방에 가서 나 저 검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뭐 근무를 못할 상황이니까 후방에 가서 피검사하면은 바로 만성 심부전증 진단을 받죠. 그러면 그냥 의가사 제대하는 거죠. 근데 의가사 제대 안 하려고 지금까지 그때 이렇게 몸부림쳤던 거고. 그러면서 누님하고 통하면서 그때 내가 그냥 의가서 제대했으면 국가유공자한테 그랬으면 내가 그냥 제 아내 은숙이를 만나지 않았을 건데 그때 그러니까 누나가 웃으면서 깔깔깔깔 피면서 야 그러면은 이 은숙이가 팔자 폈지. 아니 무슨 누나 무슨 얘기야. 나를 만났으니까 그나마 좋은 거지. 이렇게 아니야 너 만났으면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그때 다른 사람 만났으면 야 은식이가 팔자 폈다. 너 지금 만나서 은식이가 고생이다. 이제 제 누님은 이제 저보다 제 동생인 저보다 이제 제 아내를 많이 생각하고 또 서로 전화하다 보면 뭐 2-3시간씩 신호하고도 2-3시간씩 전화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만약에 아내하고 나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제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더라면은 그 상상을 해보면 결론은 뻔해요. 아마 그 당시 뭐 국가유공자한테 그래서 어떻게 해서 뭐 결혼을 했겠다. 그러면은 아마도
술은 여전히 계속 말술 먹을 거고 또 담배도 그 당시에 하루에 3갑씩 폈으니까 담배도 여전히 필 거고 또 여자 좋아하니까 여자를 여전히 만났을 거고 그러면 그 결론은 뭡니까? 예, 뻔할 뻔짜죠. 예, 그랬던 것처럼 그 생각들은 그냥 지금 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정말 행복하고 참 좋다. 아이고 다른 생각하지 말아야지. 예, 그런 생각을 엊그저께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매번 근데 들어보면 부정적인 얘기로 나오는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으로 어느 대기업의 CEO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아내인 엄마를 만나실 수도 있잖아요. 이 운명이라는 건 모르니까.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운명이 있고 이제 보통 요즘에 많이 화두가 되는 게 운명론과 자유의지라는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건 뭐 신앙을 떠나서도 과학적으로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봤을 때 결국에 만날 운명이었다면 어느 길을 가서도 저희 엄마를 만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의 뭐 직업이라든지 뭐 이런 걸 떠나서 뭐 다른 일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아까 말했던 거 대기업의 CEO라든지 대기업 CEO가 아니라 중소기업 회장님이 사장님이나 됐을 수도 있고 아마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제가 제 속성을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군에 가기 전에 몸이 아프기 전에는 제 꿈이 큰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제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뭐 사업적으로 뭐 술 담배도 다 해야 될 거고 또 여자도 뭐 그거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하여간 여자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빠지지 않나. CEO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쪽은 CEO가 그런 거 다 곁들이면 좋을까요? 근데 제 아내를 만났을 때는 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제 아내는 이미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제 속성이 좌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속성에서 제 아내를 만나고서 속성이 우측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신앙생활했고 제 아내를 만나면서 담배도 끊었고 술도 끊었고 신앙생활했고 그러니까 이보다 더 그쪽에 물론 물질적으로 풍부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인생은 그렇게 좋은 쪽으로 행복? 돈 많다고 행복하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물론 이제 쓸 때는 좋고 재밌겠지인데 돈의 그 속성상 돈 많은 사람 보면 요즘 복권 로또 당첨돼 가지고 탄 사람들 복권 탄 사람들 그 사람들 쭉 추적져서 해보니까 그렇게 좋은 인생을 살지 못하더라고요. 그럴 때 아마 저도 이 A 플랜과 B 플랜을 선택했을 때 제 아내가 B 플랜이라면은 A 플랜을 선택했을 때 처음에는 물론 파라다이스가 있겠지만은 그 끝 과정은 건강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아니면 좋은 행복하게 부자 되는 것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처럼 의미 있는 삶을 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혼 후에 생긴 그 문제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때 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혹시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있죠. 제가 투석을 하기 전에 이 부천 성가병원에서 투석을 하지 않으면은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부터 저는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 못 고치는 병이 있겠는가. 그 병을 고치려고 굉장히 몸부림치며 애썼어요. 애쓰고 병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병을 나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한 1년 정도 그렇게 살다가 더 악화돼가지고 악화돼서 투석을 해야 된 결정과 투석하지 말아야 된 그 결정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 투석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투석을 한번 시작하면은 다시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쪽에서 물론 더 악화될 수 있지만 투석을 선택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병 생활에서 내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나았을 수 있다면은 자연 치유로 해서 나았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겠죠. 요즘에는 이제 콩팥 환자들 투석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판단들이 있는데 요즘은 좀 굉장히 우호적으로 많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가 투석하기 전에 선택을 놓고 결정할 사람이 있다면은 제가 거기에 대한 조언들을 조금 해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는 그런 옆에 어떤 사이드에 어떤 지식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투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속에서 굉장히 갈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숨도 못 쉬고 호흡곤란이 오고 그래서 투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가죠. 근데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그때 투석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이식하기 전에도 이식을 할 건가 말 건가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갈등이고 사람은 항상 살아가는데 이 고비 넘겨가지고 거기에 또 이미 이 선택의 갈등길이 있고 또 거기가 끝나고 나도 또 선택의 갈등길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수없이 이렇게 넘겨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아까 이제 한희주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빠는 선택에서 굉장히 자유롭고 쉽게 한다고 하지만 이미 갈등도 많이 겪어봤고 잠도 못 이뤄봤고 힘들어봤고 그것에서 얻어지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간에 내게 다가오는 고통도 있고 기쁨도 있죠. 근데 한쪽을 선택해서 그 선택하기 전에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그 부분을 플러스 한다면 아무 쪽이나 환경에 의해서 처해진 선택을 하더라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쌤쌤이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선택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오늘날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이걸 선택한가 저걸 선택한가 많은 고민도 하고 심지어는 선택하다 힘들면 술도 마시기도 하고 뭐 잠 못 자면 수면제 먹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 선택했는데 그게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아 그때 내가 그걸 선택하지 않았을 걸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너무 선택하는데 고민하지 말고 그냥 편안한 쪽으로 마음이 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네 마음 가는 쪽으로 해라. 그래서 요즘은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아빠 내가 뭘 할까요? 너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근데 그것을 할 적에 2시간 3시간인데 지루하다. 그럼 하지 마. 저도 어떤 일이든지 이것을 선택하고 저걸 선택하고 했을 때 내가 하는 일 1시간 지나고 뭐 10시간 지나고 날밤을 새도 여전히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더 보고 싶고 더 하고 싶은 거 그것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은 그거 하고 싶은 거 했더니 그것도 유튜브에 올리니까 돈까지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까지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선택할 적에 내 마음이 가는 쪽 정말 행복한 거 즐거운 거 설령 주위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지라도 그 일은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내가 마음 가고 몸 가고 제일 행복하고 10시간에도 날밤을 새도 재밌는 거 그거 선택하면은 경제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래서 그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은 경제적인 거 자연스럽게 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 아, 예, 있습니다. 네. 살다 보면은 저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죠. 예, 특히 저는 이제 외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적에 좀 장애인도 아닌 그 모습과 또 여러 가지 이 신체적인 불균형한 그 모습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랜 투병 생활에 합병증을 해서 몸이 이렇게 된 그 부분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를 무시를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전에는 그 무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고 또 막 분노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 산전수전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마음이 더 힘들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을 때 내게 다가오는 그 데미지가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힘들어하고 그 사람 어떡할까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는 그 데미지는 어떻게 보면은 앞에 있던 그 데미지와 내 생각했던 그 분노의 재미가 합쳐지면 40, 50이 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10에서 중단하면은 40은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근데 괜히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민감하게 오고 화가 나서 내게 다가오는 그 아픔의 데미지가 10인데 그 나중에 추가로는 고통의 40, 50에서 플러스 50, 60이 되면은 저는 완전히 이제 글로기 상태가 되는 거죠. 완전 다운 멘무 상태에 빠지는 거. 그러면 인생이 허무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40, 50을 끌고 오지 말고 그냥 이 10인 상태에서 멈춰버리면 오히려 9, 8 어제는 제 아내고 시내 저기 시민공원 운동원을 막 가게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아서 이제 시계로 이렇게 워치 시계에서 거기다가 이제 달리기 그걸 측정해서 어플 깔아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맥박이 140, 150 막 그런 거예요. 심장박도 쿵땅 그러더니 좀 지나니까 140, 130, 120, 90, 80, 70, 60 그래서 한 65 정상으로 딱 호흡하면서 심호흡하면서 가라앉았어요. 마찬가지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람이 화가 나면은 이 심장박도 굉장히 막 빠르거든요. 근데 그 화난 걸 갖다가 내 다른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고 막 화나면 심장박동이 빨리 140, 150 되면은 심장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막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차분하게
10이라는 데미지를 받았다면은 에이 하고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987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정상적인 회복. 그러면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데 어떻게 그 가만히 참고 있느냐.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너는 뭐 신앙이니까 신앙을 참는다고 하자. 나는 신앙이 없어. 그럼 나 어떻게 참냐? 이런다면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상대방이 무시하고 그러면 네가 나를 무시해? 야 이 자식아, 네가 누구보다 네가 나를 잘하는 놈이 네가 나를 무시하고 있어 하고 막 싸우려고 덤벼자 그러면 그러면 제 아들이 아빠 참아요. 저 사람 보니까 말로 통할 사람이 아니야. 아빠 화나면 아빠 몸만 그래. 그래서 큰 아들이 주한이가 한이주가 뒤에서 딱 그러고 아빠 참아요. 잘 쳐다보지 말고 딱 보면 저놈이다가 쭉 참으면 어떻게 돼요? 에이 그래 내가 참지 이렇게 되거든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내 몸의 건강 지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옆에 그런 얘기 있죠. 옛날에 아주 유명한 얘기. 옆에 기차가 서울서 부산까지 KTX가 쫙 막 200km 300km 달리는 옆에 기차가 이 기차 쳐다보고서 강아지가 그러면 이 기차가 가다가 멈추나요? 아니요. 기차는 멈춰야 할 이유가 없네요. 개가 아무리 짖어도 닭이 울어도 새벽에 오는 것처럼 그냥 막 하면은 그 사람한테 왜 물어봤든 뭐랬든 무시하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싸우다 보면 서로 무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극단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분노지수가 올라가면 서로께 막 무시하는 말 많이 하죠. 여기서 나중에 막 이 친정집 막 시집집 서로 물고 뜯고 먹으면 또 대판 싸움이 나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그러면 이 분노지수가 올라갈 때 맥박이 빨라지면 거기에 분노지수가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참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조금 내리기 시작하면 서서히 그 아드레날린이 분비됐던 그 교감신경 옆에 이제 그게 내려오면 시소와 같이 부교감신경이 싹 올라가면 엔돌핀이 솟으면서 내 안에 이제 평화 기쁨이 이렇게 싹 넘쳐나죠. 그래서 상대방이 무시하면은 내 스스로 호흡 조절해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흡을 심호흡을 깊이 숨을 쏙 들어마시다 이렇게 하면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용한 곳에서 참을 수 있는 것과 시끄러운 곳에서 참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전번에 한이주가 그 태국 가서 밤 문화거리 할 적에 지금 여기 태국입니다. 지금 옆에 라이트 클럽이 있는데 여러분 제 마이크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들리세요 막 소리 지르잖아요. 네. 소리가 커지면 내 소리도 커지고 싸움이 커지면 내 싸움도 커집니다. 근데 상대방이 누군가 조용해지면 그 사람도 조용해지거든요. 왜? 상대방 조용한데 말을 크게 하면 그 사람만 멋쩍어잖아요. 그 사람도 소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더라도 조금 참고 심호흡을 좀 깊이 해서 내 산소 포화도를 좀 깊이 숨을 많이 들여 쉬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높아지면 이 맥박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혈액순환 될 때 피가 흐를 때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산소가 원활히 공급이 안 되면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면은 그냥 내버려두고 참습니다. 더 이상 데미지 40, 50 끌고 가지 않고 참고 있다가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늘 만나잖아요.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 사람과 나와 대화를 나누든지 아니면 나를 아는 사람과 같이 대화를 나누든지 그랬을 때 이게 교통정리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성격상 나한테 그때 내가 미안했어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이 오든지 아니면 성격상 그 말을 못하면 언제부턴가 저한테 와서 잘해줍니다. 서로 잘해주기 시작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 내가 보니까 너 무시할 사람이 아니었었구나. 겉은 그래도 내면의 깊이가 있었고 뭐 세상말로 뭐 영성이 있었구나. 뭐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가까워질 수가 있죠. 근데 한번 싸우고 나면은 서로가 화해한다 해도 서먹서먹해지고 깊은 대화는 나눌 수 없어요. 가식적인 대화는 나눌 수 있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 그러면서 내 심호흡을 잘 조절하면 그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이기는 거네요. 예, 안 싸우고. 안 싸우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있네. 상대방을 위로하는 나만의 방법.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한 이유가
이 위로를 잘 받아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위로가 좀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위로를 할 때 방법론적으로 이래서 이렇게 하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감정적으로 아, 이 사람은 뭐 이렇게 했을 때 아, 그랬구나, 슬펐겠다, 힘들었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뭘 해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위로나 이런 걸 되게 말씀을 잘 하시니까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저만의 위로 방법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위로 방법 하면 뭐 공감, 소통, 심리학으로 이렇게 가긴 하는데 그 심리학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 상대방이 그 사람을 위로할 적에 내 내면에 있는 그 어떤 공간의 그 힘을 가지고, 내면의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로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참을성이 있고 또 세상을 많이 바라보면서 삼전수전 다 겪었던 사람들이 상대방을 이렇게 위로를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 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계속 위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여전히 쓰러져 있는 나무라면 내가 위로했는데 그 쓰러졌던 나무가 딱 우뚝 서가지고 뿌리를 내고 잎이 피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면 신바람 나고 또 위로도 하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위로하고 걸음을 주고 밑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쓰러져서 나에게 다가와가지고 나 죽겠어면 한계에 부딪히죠. 결국 내가 멘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 영역 관리를 내가 잘못하게 된 거죠. 상대방을 온전히 그 위로를 하려면 상대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자식 간의 이 아는 그 관계 속에서 부모가 자식을 알고 자식이 부모하는 사람 관계는 누구보다도 많이 잘 알겠죠. 그것도 더 이상 그보다 조금 좀 덜하긴 하지만 아는 관계가 뭐 부부간일 수 있고 뭐 친구간일 수 있고 오랫동안 사귀었던 사람의 그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알아갈 때 상대방이 위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 병원에 갔을 때 그 병원 환자들이 있어요. 뭐 한 열흘이나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병원에 있는 삶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 가가지고 저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면 뭐 서로 깔깔대고 웃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목이 부러졌다든지 척추신경 마비됐다든지 그래서 입만 조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 목 이하로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한 그런 사람일 경우는 병원에 보통 뭐 5년도 있고 뭐 10년도 누워있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처음에는 그 가족들과 친지족들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뭐 해주고, 근데 이제는 그 가족들도 안 오고 너무 오랜 세월을 병원에 누워있다 보니까 친구들도 다 떠났고 주변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종교나 기관 단체들이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한다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로한 것은 결국 역효과를 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정말 위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사람과 같이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봤다든지 아니면 질병으로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저처럼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갔을 때 위로하는 방법이, 가서 아이고 병원에 있으면 뭐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고 그런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 몸 관리 잘하고 뭐 어쩌고 얘기하고 뭐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길을 닫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네, 다 아무 얘기도 않고 닫아버리고 그래 너는 네 잘못에서 살아 하고서 그냥 자는 척 하든지 아이고 뭐 아니면 저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가라고 하든지 어떤 액션을 취하죠. 더 이상 힘들다고 그런 표현을 이렇게 취합니다. 그러면 제가 많은 투병 생활을 하고 또 그 사람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어서 많은 공감을 할 수 있는 비결은 얘기가 필요 없어요. 아무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가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더 나가서 손을 이렇게 지그시 잡아주고 또 만약에 신앙인 같으면 그 손을 지그시 잡고 마음속으로, 입으로 얘기하지도 말고 그냥 속으로 뭐 이렇게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손을 잡고 가만히 눈을 마주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손을 잡고 손을 이렇게 만져줘, 이렇게 만져주고 그런 약간의 스킨십만 필요하지 거기서 더 이상 말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위로할 때는 정말 그 사람을, 첫째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라. 그 사람 속속들이 깊이 알아라. 이런 거죠. 뭐,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서 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저는 실은 지금 아기 하나가 있는데 저 여전히 가족의 생활을 못하고 있고 마음이 아프고 여전히 힘듭니다. 했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그분이 얘기하기를, 제게 큰 딸이 있었는데
먼저 그 큰딸을 질병으로 통해서 보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얻어진 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도 여전히 여기저기 아프고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그래서 이 아이에게 좀 더 내 사랑을 쏟아 부어줘야 되는데 큰 아이가 너무 힘들게 이렇게 해서 죽어가지고 그 아이를 내 가슴에서 떠나보낼 수가 없다. 여전히 이 아이를 보면서 울고 저래서 울고 저래서 울고 계속 눈물만 흘리고 남편이 아무 위로줘도 소용없고 뭐 좋은 것이 있어도 좋은지 몰라고 좋은 음식이 있어도 그걸 먹을지 모르고 늘 여전히 머릿속에 가슴속에는 처음에 보낸 그 딸만 생각이 난다. 그러면은 상담자가 이렇게 얘기죠. 아, 그러면 그 딸을 보낸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면 5년 됐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이제는 어머니가 살아야 되니까 그 5년이나 됐으니까 이제는 조금씩 지워가세요. 지워가고 아직 그 밑에 동생이 아기 있으니까 이 아기한테 올인하세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위로가 정말 이 어머니를 생각했고 어머니 이 건강을 위해서도 마음을 해서 모든 것을 해서 먼저 죽은 그 딸은 이제 서서 잊어버리고 이 하나 또 선물을 줬으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잘 챙기고 올인하라. 그 틀린 말 아니잖아요. 이제 그 사람 몸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 상담자의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아픈 가슴을 더 찌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잊혀져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이 10년, 20년 얼마 세월이 흘렀다고 해도 여전히 이 안에서 고통으로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볼 적에 이제 10년 지나고 20년 지났으면 다 잊어버려. 뭘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남은 사람 몫으로 그냥 사는 거야. 죽은 사람 그렇게 살아. 그런데 이 아픔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타는 1시간에 100km를 달리는데 민달팽이는 1시간에 1cm도 못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1cm도 못 가는 그 달팽이 마음속에 자식을 먼저 떠나본 마음은 아직까지도 이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고 또 그 100km를 달리는 그 치타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100km 달려왔기 때문에 한 10년 지나면 뭐 5년 지나면 싹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삶의 성격상 그런 환경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속에서 어떤 사람은 쉽게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민달팽이처럼 아직까지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가슴속에 묻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민달팽이 같은 그 부모님한테 찾아와가지고서 이거 10년 지났으면 다 이제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그 사람을 완전히 알기 전까지는 안다고 해도 내가 어떤 언어로서 그 사람을 위로시키려고 하지 말라. 그냥 있는 그 상태, 그냥 달팽이면 달팽이처럼 치타면 치타처럼 그저 그렇게 끌어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이 소통이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그때 이제 조심스럽게 말할 수가 있죠. 상대방이 어루만져서 등을 토닥거리면서 많이 힘드셨죠. 그거만 그냥 거기서 조금 더 나갈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견해를 가지고 상대방을 섣불리 판단해서 상대방은 이 5년 지났으니까 이럴 거다 10년 지났으니까 이럴 거다 이제 엊그저께 그런 사건이 있으니까 이럴 거다 해서 판단해 가지고 상담학적 여러 가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견해와 지식을 가지고 어떤 노하우라는 걸 가지고서 상대방이 섣불리 이렇고 이렇고 저렇고 딱딱딱 끊어주면은 오히려 그 사람은 귀도 닫고 마음도 닫는다. 그래서 무언가를 내가 지시하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옆에 있어주는 것 그냥 옆에 있는 것만 자체로도 의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의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가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옆에서 가만히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이렇고 저렇고 하면 예 그러면서 정말 100% 공감이 된다면 상대방이 아이를 잃어버렸으면 먼저 떠나보냈으면 내 아이가 떠났다면 나는 어떨까? 내 두 눈가에 눈물이 흘리겠지 자연스럽게. 그러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오버액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얘기 들으면서 두 눈가에 눈물이 떨어지면은 벌써 이 사람은 귀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도 귀가 들을 수 있다. 이 사람은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때 내 조그만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상대방을 위로할 때 그렇게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있어주는 모습을 옆에서 볼 때는 좀 답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더 답답하죠. 그냥 같이 있어주는 그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저는 살아왔습니다. 네, 위로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래요?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픔도 많이 겪어봤고 질병의 고통도 많이 겪어봤고 신체적인 외모를 통해서 무시도 많이 당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서 바다까지도 가봤고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삼전수전 뭐 심지어는 뭐 공중전이라고 얘기하죠. 또 이판사판 뭐 공사판 뭐 그런 얘기 다 하는데 그런 것을 많이 겪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살아온 그 모습 속에서 경험을 이야기했을 뿐이지 제가 옳다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딱 잘라서 답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그런 얘기했죠. 각자의 고통이 있는데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이 작은 고통을 겪은 사람을 보면서 야 그거는 고통도 아니야 나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신뢰다. 그 고통이라는 것은 크고 작은 것이 없죠. 누구에게나 다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무시하거나 얕잡아 본다거나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과 지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 저런 사람은 저렇게 살아오면서 저렇게 이런 그 위기를 이렇게 모면하고 이렇게 이겨나갔구나. 그렇다면 내 위기는 내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조금 약간이 다 된 음식에 약간 소스를 좀 한 방울 떨어뜨리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라이프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한 우리 팟캐스트 오늘도 마지막이 사랑을 담아 다시 시작해요. 빠르게 흘러도 괜찮아